여러분, 저 요즘 진짜 심장이 쿵쾅거리는 뉴스 하나 발견했어요. 엔비디아가 한국이랑 손을 잡으면서 무려 14조 8천억 원 규모의 딜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그냥 엔비디아가 한국에 반도체 팔았다 정도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또 AI 거품 얘기겠지 하고 넘겼어요. 근데 이면을 파고들수록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젠슨 황이 자기 가족까지 총동원해서 설계한 전 세계 AI 판도를 바꿀 초거대 전략이더라고요. 1. 일단 팩트부터 확인하자. 26만 개의 괴물 GPU가 한국으로 온다고? 자, 먼저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숫자부터 확인해 볼게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 네이버가 한 팀을 이뤄서 엔비디아로부터 블랙웨일 GPU 26만 개를 들여오기로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고요?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던 엔비디아 GPU가 고작 5만 개 수준이었거든요. 그걸 단숨에 30만 개 이상으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최신형, 가장 강력한 칩으로요. 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14조 8천억 원 규모예요. 14조 8천억이요. 솔직히 저도 이 숫자 처음 봤을 때 이게 실화야 싶었어요. 그럼 각각 어떻게 나누어 갔는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5만 개, SK그룹이 5만 개, 현대자동차가 5만 개, 네이버 클라우드가 6만 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5만 개를 가져가요. 각자 목적이 달라요. 삼성은 반도체 공장을 AI로 혁신하는 데 쓰고, SK는 AI 데이터 센터를 키우는 데 쓰고, 현대차는 자율주행과 스마트 공장 로봇에 쓰고, 네이버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AI 모델을 만드는 데 쓰고, 정부는 스타트업 지원이랑 국가 AI 인프라 구축에 써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엔비디아는 왜 하필 한국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몰아줬을까? 전 세계가 엔비디아 칩 달라고 줄 서 있는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한국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한국이 엔비디아한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2. 엔비디아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 샴쌍둥이 관계. 여러분, HBM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고대 역폭 메모리,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 GPU가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엔비디아 GPU가 슈퍼카 엔진이라면 HBM은 그 엔진의 기름을 초고속으로 공급하는 특수 연료 펌프예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 펌프가 느리면 슈퍼카가 제 속도를 못 내거든요. 그 HBM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즉 한국이에요. 세계 HBM 시장의 압도적인 비중을 한국 기업들이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와 한국의 관계는 단순한 갑을 관계, 즉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젠슨 황 본인 표현대로 샴쌍둥이 같은 존재인 거죠. 엔비디아는 한국 없이는 GPU를 제대로 만들 수 없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엔비디아라는 최대 고객 없이는 매출이 흔들려요. 게다가 젠슨 황은 이런 말도 했어요. 한국은 소프트웨어 역량이랑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을 동시에 가진 나라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가 전 세계에 몇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 황이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의 AI 수도로 점 찍은 거예요. 3. 물리적 AI가 뭔데? AI가 드디어 몸을 얻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AI는 뭐였어요? 챗GPT처럼 글 써주고 그림 그려주고 질문에 대답해주는 AI잖아요. 말하자면 AI가 입과 눈만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보고 읽고 말할 수 있지만 직접 뭔가를 만지거나 움직이진 못했죠.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노리는 건 완전히 달라요. 이제 AI한테 근육과 몸을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을 조립하고 집에서 청소를 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AI. 이게 바로 물리적 AI예요. 이게 왜 혁명적이냐고요? 기존 소프트웨어 AI 시장이 수백조 원 규모라면 물리적 AI 시장은 공장, 물류, 건설, 의료, 군사 등 현실 세계 전체를 바꾸는 거라서 그 규모를 지금 당장 계산하기도 어려울 만큼 거대해요.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제조업 인프라에 이 물리적 AI를 심겠다는 게 엔비디아의 진짜 속셈이에요. 4. S세대의 컴퓨터 전략. 로봇이 실수 안 하게 만드는 법. 그럼 엔비디아는 어떻게 이 물리적 AI를 현실로 만들까요? 이게 또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실수 없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도 처음 자전거 탈 때 수십 번 넘어지면서 배우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수만 번 실패하면서 배워야 해요. 근데 그 실패를 현실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공장 장비 부서지고 사람 다치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쓰는 전략이 바로 세대의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첫 번째는 DGX, 로봇의 두뇌를 학습시키는 슈퍼컴퓨터예요. 쉽게 말해 AI 학교예요. 여기서 로봇이 기본적인 지능을 배워요. 두 번째는 OBX, 옴니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 로봇을 실제처럼 훈련시키는 시뮬레이터예요. 현실과 똑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가상 공간에서 수만 번 실패하고 학습해요. 공장이 통째로 가상으로 복제되어 있어서 로봇이 거기서 온갖 실수를 다 해보고 완벽해진 다음에야 실제 공장에 투입돼요.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젯손, 실제 로봇 몸체 안에 들어가는 작은 칩이에요.
두뇌에서 배운 걸 실제로 실행하는 척수이자 팔다리 같은 역할이에요. 삼성전자는 이 시스템으로 반도체 공장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차량과 공장 로봇을 이 시스템으로 훈련시키고 있어요. 5. 프로젝트 뉴턴, 로봇한테 지구의 물리 법칙을 가르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책상 위에 물컵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잡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엄청 많은 걸 계산해요. 이건 유리니까 미끄럽겠다. 물이 차 있으니까 무겁겠다. 너무 세게 쥐면 깨지겠다. 이걸 우리는 태어나서 수천 번 물건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근데 로봇은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알려주면 유리컵이든 종이컵이든 똑같은 힘으로 쥐어버려요. 결과는 유리컵은 박살나거나 종이컵은 찌그러지거나 둘 중 하나죠. 프로젝트 뉴턴은 로봇한테 이 지구의 물리 법칙을 통째로 가르쳐주는 프로젝트예요. 바닥이 미끄러울 때 어떻게 발을 디뎌야 하는지, 물체마다 무게와 질감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감지하는지, 가상세계에서 수만 번 넘어지면서 학습시켜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LG전자가 개발 중인 가정용 로봇 CLOID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집 거실이랑 부엌은 다 구조가 달라요. 카페트가 있는 방도 있고, 미끄러운 타일 바닥도 있고, 계단도 있어요. 프로젝트 뉴턴 기반의 AI가 탑재된 로봇은 이 모든 환경에서 수건을 접고 청소기를 돌리고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개발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6구 젠슨 황의 친위대 더 밴드와 황씨 일가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자, 이제 이 거대한 전략 뒤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알면 이 판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됐는지가 보여요. 젠슨 황에게는 장녀 메디슨 황과 장남 스펜서 황이 있어요. 메디슨 황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출신의 마케팅 전문가예요. 그녀가 엔비디아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엔비디아를 단순한 반도체 부품 회사에서 국가 주권의 파트너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AI 주권을 지키려면 엔비디아와 함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심는 거죠. 실제로 올해 한국 대기업 회장들과 젠슨 황의 만남인 칸부 회동을 직접 기획하고 설계한 게 메디슨이에요. 스펜서 황은 로보틱스 제품 라인을 담당해요. 위에서 얘기한 프로젝트 뉴턴 같은 기술들을 실제 상품으로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공급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젠슨 황 주변에는 더 밴드, 더 밴드라고 불리는 10인 전략 사령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국 대통령, 총리,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엔비디아와 손 안 잡으면 AI 시대에서 뒤처진다고 설득해요. 이게 단순한 기업 영업이 아니에요. 국가 단위의 AI 인프라를 황씨 가문의 영향력 아래 구축하겠다는 엄청난 장기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 전략이 한국에서 지금 이 순간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7.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은 뭘 봐야 하나? 핵심 포인트 3가지. 자, 이제 제일 현실적인 이야기 해볼게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경제 관심러들은 뭘 주목해야 할까요? 제가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로보틱스 밸류체인이에요. 엔비디아의 아이색 플랫폼을 활용해서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들이에요. LG전자, 현대차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가상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과 실제 로봇 제조를 동시에 하는 중소기업들도 여기 포함돼요. 이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엔비디아 생태계가 커질수록 같이 성장하는 구조예요. 두 번째,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이에요. GPU 26만 개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GPU는 연산할 때 엄청난 열을 발생시켜요. 냉각이 안 되면 서버가 녹아내려요. 그래서 액침 냉각 서버를 특수 액체에 담가서 식히는 기술. 같은 냉각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이 조용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화려하진 않지만 이런 인프라 기업들이 실속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 디제크 스파크예요. 이건 대형 데이터 센터용이 아니라 개인 개발자나 스타트업용 소형 AI 컴퓨터예요. 이게 한국 스타트업들한테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AI 개발이 대기업 전유물이었는데 개인 개발자들도 강력한 AI를 직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만의 독창적인 AI 서비스와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이 생태계 안에서 누가 먼저 자리 잡느냐를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8. 리스크도 솔직하게. 세상에 100%는 없다. 근데 저 맹목적으로 다 좋아요 하는 채널 아닌 거 아시죠? 리스크도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리스크는 HBM 공급 병목이에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 26만 개를 만들려면 그만큼의 HBM이 필요해요. 근데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 차세대 메모리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약속된 GPU 납기일이 줄줄이 밀릴 수 있어요. 공급망은 가장 약한 고리가 전체를 좌우하거든요. 두 번째 리스크는 미중 갈등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데는 중국 견제 카드로 쓰겠다라는 전략적 의도도 있어요. 미중 관계가 악화되거나 반대로 갑자기 협상이 되면 한국의 AI 인프라가 강대국 간 협상 테이블의 카드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세 번째 리스크는 기술 완성도의 문제예요. 가상 세계에서 완벽하게 훈련된 로봇이 실제 우리 집 거실 카페트 위에서는 버벅거릴 수 있어요. 기술이 실제 돈이 되는 상용화 단계까지 가는 데는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이 기술 좋다. 와, 이 기술이 지금 당장 돈이 된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리스크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숫자로 실제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판단하는 게 진짜 현명한 경제 관심러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엔비디아는 지금 단순히 반도체를 팔러 한국에 온 게 아니에요. 14조 8천억 원짜리 블랙웰 GPU 26만 개를 한국에 쏟아부으면서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제조업 인프라 위에 물리적 AI라는 새로운 세상을 짓겠다는 거예요. 공장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홈까지 AI가 드디어 현실 세계에 몸을 얻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판은 젠슨 황이 자기 가족과 10인 친위대 더 밴드까지 총동원해서 치밀하게 설계한 정말 오랜 시간 공들인 전략이에요. 이 정도면 단순한 기업 거래가 아니라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로보틱스 밸류 체인,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DGX 스파크 생태계 이 세 가지 큰 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꾸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화려한 헤드라인보다 실제 숫자와 실행 속도를 보는 습관, 그게 진짜 경제 공부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은 어때요? 이 뉴스는 어떻게 봐야 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밤새 리포트 뒤지고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꼭 가져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이런 진짜 도움되는 정보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경제 공부하면서 똑똑한 사람들 되어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